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공장에 박형광 기자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형광입니다. 바꿔야 될 것 같아. 타이틀을. 어떻게 해요? 청기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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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기백기 팀이 오늘. 오늘 저희는 네. 청기백기 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세요, 의아할 박 수 기자님.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을 모시고 네. 그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픈 스튜디오 개소식을 했습니다.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걸 계기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좀 소식을 전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세 명이서 네. 청기백기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100가지 이야기.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100회 이전에는 못 끝낸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백주간 최소 100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군요. 100번은 해야 되는 거다. 100회 금방 가요. 아, 그래요? 저희 주 3회를 지금 목표로 하고 그런가? 있는데요. 아. 30회 정도. 그러면 30주 정도. 그러면 1200기로 해야 되나? 네, 하여간 저희들이 티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광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들어가는 저곳이 바로 청와대 춘추관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대한민국 청와대 역사상 단 한 번도 오픈 스튜디오라는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 때 춘추관이 처음 1990년이죠. 예, 네. 1991년인가요? 91년인가요? 주춧돌은 주춧돌이. 91년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설립한 거 주춧돌은 9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랑 나이가 설립한 같네요. 거는 90. 어머, 어머 우리 영광이라니야. 그렇구나. 눈물 찍. 네, 그렇게 오래된 사실상 36년,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춘추관 안에 오픈 스튜디오가 생겼고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뉴미디어가 왔다.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대통령실은 어떻게 미디어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바로 이 오픈 스튜디오의 개관, 설치, 설립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관문을 저희 청기백기 팀이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 왕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부분이고 네. 이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청와대에 오픈 스튜디오를 계속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은 우리 일이었고 언제 비하인드 해야 돼? 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만들어진 거고 1년.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있었어요. 네. 그 스튜디오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라이브 송출이 안 되는 스튜디오였어요. 네. 왜냐면 경호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재명 정부니까 가능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자, 댓글창에 춘추관 동갑 박형광 기자님. 그리고 아까 보니까 광고하시려고 노트북까지 치워주시는 우리 김성진 기자님의 센스. 좀 노트북이 세로로 서 있어요.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희가 광고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늘 홍보는 운린가 김치인데요. 짜파게티 냄새가 짜파게티는 뭐다? 운린가 김치다. 네, 지금부터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운림과 김치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은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 그리고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총 3관왕을 했습니다. 무려 27번이나 누적 수상 기록을 갖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맛있네요. 단순 국산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려서 깊은 맛이 일품인 배추김치,
갓 버무린 배추김치를 7월 5일까지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셨네. 네, 어떠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예. 맛-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이게 김치가 진짜 잘 어울려요. 오, 정말. 아 시원합니다. 예. 따뜻한 거 시원하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네. 저는 또 여기 호남인 출신이어가지고 그래, 광주 출신. 여기 먹을 때마다 진짜 엄마 생각. 엄마한테 미안하다. 엄마 김치보다 맛있다. 아 호남인들이 와서 다 엄마 얘기하네. 엄마한테 미안해야 네, 한다네. 엄마한테 아니 미안한 김치다. 우리 이정주 기자도 맨날 네. 엄마 죄송해요 이 김치가 네. 더 맛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보다 운림가야. 네, 앞으로 김치는 내가 직접 사 먹을게. 보내주지 마. 미안해. 네. 엄마 미안해. 네, 엄마 예. 미안해. 아 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예. 아. 다 챙겨보시는데 이거 다 뚝딱 뼈습니다. 이거 다 아침에. 키워놨더니 이거 지금 엄마 아니고 이 운림가 김치 먹겠다고.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진 기자 어머니께서 좀 힘든 예, 김성진 기자님 벌써 다 드셨어요. 네, 드시는 모습만 봐도 배부릅니다. 나 지금 라면 끓였는데 부럽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여러분들 광고 속에 다 되셨습니다. 예, 운림가 김치는 진짜 맛있습니다. 사 드세요. 직접 사드려. 엄마한테 운림가 김치 좀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야겠네 진짜.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광고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정치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 가운데 뉴미디어 출입 기자단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뉴미풀 뉴미디어. 저희 줄여서 뉴미풀 이렇게 부르는데요. 모두 9개사가 있고 사실 다 각사 개별사이기 때문에 함께 협업해서 방송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얘기해도 될까? 네. 청와대에서 이 비서실장 인터뷰를 하루 전에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24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뚝딱 준비해서 어제 저희가 첫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특별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방송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이 되는데 이 취재 편의점이 네. 뭐 주축이 돼가지고 너무 정말 고생하셨죠, 할수 진짜. 있었어요. 여기 제작진분도 그렇고 장 기자님도 예. 그렇고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예. 안 됐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이 자리를 공동방송 빌어서 한번 감사 아닙니다, 인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공동방송 시도한 게 처음은 아닌데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총대 매지 않으면 이게 성사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네. 윤선 선배가 네. 총대를 매주셨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9개사가 뭉치니까 비서실장이 나온 겁니다. 개별사가 하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9개의 뉴미디어 그리고 또 오픈 스튜디오 개소식을 겸해서 인터뷰를 하겠다. 관훈클럽도 마다하시고 뭐 본인 아직 안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비서실장 인터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 뉴미디어 풀 9개사하고 공동 인터뷰 어제 해서 굉장히 또 특종이 많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통신사들은 주로 2부 팀, 외교안보 팀에서 네.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50대 50이다. 50이다. 5대5, 50대 50 이걸로 전부 제목을 뽑아서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강훈식 실장께서 네. 사실 뭐 부르니까 한번 가지 쫄래쫄래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이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사실 사전에 취합해서 좀 사전 질문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엄청나게 열심히 달아서 왔다. 그리고 그 이제 뭐랄까 소위 말하면 단독거리를 좀 던져주려고 왔다.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네. 그만큼 이 뉴미디어 풀단이 잘 되기를 좀 이재명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가 비하인드인데 그 비서실에 있는 이제 분들이 너네 때문에 우리가 어제 야근했다. 진짜 그 자료가 그러네. 그 자료가 괜히 나온 것 같냐라고 얘기해서 고생하셨다. 아이고 네. 우리 비서실 당국자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자료가 제가 바로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막 A4 용지를 이만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순서대로 안 되니까 살짝 가만 있어봐 이게 몇 네. 분이야. 질문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맞아요. 사실은 네. 예, 사실 바로바로 답하기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번 기자회견은 뭐 불경스러워서 이런 말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급 기자회견 준비하듯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 네,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 질문 드렸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네. 조금씩 한번 풀어보죠. 네. 특히 이제 뭐 아라비아 나이트급의 어떤 아. 한타스가 있다. 네, 네. 외교 비화. 예, 외교 네. 비화. 네, 비사. 그래서 너무 네. 궁금하다. 그래서 저희가 청기백기 팀을 비롯한 뉴미풀 9개사가 공동으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섭외해서 또 강훈식 비서실장 또 그밖에 다른 고위 당국자들 모시고 꼼꼼하게 이재명 정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물어서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 뉴미풀 9개사가 따로 또 같이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네. 좀 청와대 내의 생생한 정보들 그리고 참모들의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교 뒷얘기 너무 재밌겠네요. 훌륭한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님 항상 응원합니다. 어제 요새 우리 욕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강훈식 실장 나오니까 선풀이 야, 맞아요. 네. 부럽다 정말. 네, 근데 저희 취재 편의점 오늘 댓글창도 선풀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톤이 올라가네요. 네, 저희도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희님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어제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 회동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해석 나오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화합의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네. 그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어쨌든 이거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토대 위에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뜻을 함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현직 대통령이 온도차가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화합, 당내 화합을 얘기를 거기에 좀 더 방점을 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에 좀 더 방점을 뒀다. 그래서 두 대통령이 뭔가 온도차가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은 한도 끝도 없다. 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계기로 사실 이렇게 뭐랄까 뭐 사실 당내 개파라면 개파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그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 수장들이 만나서 화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잘 이 뜻을 받아서 화합의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권 투쟁에서 시작된 발현된 어떤 당내 갈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당권 주자들이 자중하지 않으면 이 계속됩니다, 서로. 네. 지지자들의 어떤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뜻을 이어받아서 당권 네. 주자들, 후보들이 조금 더 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책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 대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SNS에 이번 만남은 민주 세력의 역사와 시대 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준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황금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축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동 직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서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 통합과 연대로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송영길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다.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을 만드는 것이 두 분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분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당권 주자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메시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대통령이 만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떤 공식적인 조직, 뭐 쉽게 말하면 당청에서는 뭐 여기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는 거는 사실은 가장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 위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런데 그 밑에 물 밑에 있는 움직임들은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있냐? 어제 당장 김민석 총리가 첫 메시지를 그만두시고 냈을 때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 등이 이제 반응을 했었잖아요. 네네. 국무총리
왜 정청래 대표 연임하려고 하냐 이런 메시지에서 바로 반발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그 오찬에도 있음에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특히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멸칭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의 어떤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마치 온라인에 밈화되고 일반 대중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일순간에 이게 가라앉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우려가 이런 좀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언론인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데 대해서 정치인들께서 조금 더 신중한 언어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말폭탄이 아니라 코스피 9천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나 좋은 회사 다니는데 연말 보너스 10원도 없던데. 저도 왜 이렇게 가난하죠? 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네. 내 얘기야. 딴 건 다 불장인데 나는 왜 이렇게 다 파란 나라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이제 헛헛한 이런 마음들을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헛헛한 시민들 나는 여전히 내 주머니는 빈털터리인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 좀 이렇게 치열하게 그 논쟁 또는 토론 담론을 좀 형성해서 좀 대안을 내는 그런 정치를 하면 오 박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심한 말폭탄만 쏟아내니까 되게 무용한 정쟁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제 강원식 비서실장도 얘기했지만 네. 그 2030 청년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해놨어요. 물론 이제 좀 실행 플랜은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은 있어봐야 나오겠지만 뭐 청와대에서 오히려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당이 따라가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에서 계속 의제를 발굴해서 던지고 그럼 청와대가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골라서 실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좀 거꾸로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좀 뭐 대권 주자 그 이제 당권 주자들은 좀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온도가 좀 낮아질 뿐이지 이 노선 투쟁이 당권 투쟁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당권 투쟁이 어떻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정치에서 네. 그 권력 투쟁을 하는 거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면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제가 어제 페이스북 보는데 그런 이제 김준우 변호사가 그런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을 가져가는 사람은 어쨌든 총선의 공천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에 갇혀서 우리가 그 미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데 저도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선에 그 위성 정당 어떻게 할 거냐, 위성 정당 시즌 3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벌써부터 근데 그 얘기 하는구나. 그렇죠. 28년 얘기를. 왜냐면은 이 당권 투쟁의 본질은 공천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네 권력 다툼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당장 국민들이 먹고 살고 힘들고 지금 뭐 남들은 다 난리라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놓고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TV 꺼, 네. 유튜브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접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예, 올려야 언론에도, 됩니다. 네. 네, 정책으로 올려야 그 됩니다. 훌륭한 언론도 지금 타격을 받을 정도로 정치 네. 상황이 좋지 않고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금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대의 명분과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치적으로만 순전히 해석을 해도 민생 경제를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지지율을 끝까지 다시 올려놔야 네. 그다음에 개혁 과제 할 때 나올 수 있는 잡음들을 방어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완충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 1년 동안 민생도 완성시킬 수 있고 개혁도 더 확실하게 추진해서 양쪽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별 의미 없는 지금 지지율 하락 맞습니다. 디커플링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면은 네. 정말 국정의 운영에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2030 아까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민주당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성세대인 당신 그러니까 400달러 국민소득일 때 당신과 그다음에 지금 00년생 1만 2천 달러의 그 지금 젊은이들 간의 어떤 갭, 인식의 네. 갭, 공정의 갭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시혜성은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게 맞고 네. 이게 뭐가 틀리든 맞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오히려 그걸 청와대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국공 사태는 국회에서 지금 인국공이 저 선관위 사태는 지금 국회에서 끌고 가야 될 이슈란 말이죠. 근데 이런 네. 걸 다 지금 민주당이 당권 경쟁을 하면서 놓치고 있어요. 맞아요. 뭘 반성을 해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인국공 사태 있었잖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할 맞아, 때 맞아. 이게 네, 공정 맞아요. 논란이 예, 있었죠. 공정 논란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 LH 조국 사태로 함께 번져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2030 민심 위반이 생기는 굉장히 맞아요. 위험한 거였단 말이죠. 이게 네. 사실 선관위에도 겹쳐요. 그렇다면 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당권 주자들이 놓치고 말꼬리 잡고 싸우는 건 네. 하여튼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28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6년 지금 7월 2일 지금 이 순간이 더 큰 문제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라 정치권에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2028 총선 때의 그 위성 정당 문제, 선거 개혁 관련해서 문제를 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그 진보 연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뭐 물론 외연 확장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진보 그러니까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뭐 그 기본소득당이나 이렇게 다 같이 가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사실 당권 투쟁을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그런 어떤 정견을 말을 해놔야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은 원탁회의 통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박서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대개혁위원회인가 뭘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위원회 통해서 우리가 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정당도 아마 참여를 하고 이것은 되게 오랫동안 계엄 이후에 계속된 건데 그 테이블이 다시 가동이 되어야 개혁 과제도 뭐 튼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또 정치 개혁 의제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7,888.88. 사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엄청 오른 건데. 엄청 오른 네. 거죠. 엄청 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포인트가 깨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청와대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골프, 제안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쓴소리를 듣겠다는 차원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쓴소리를 듣겠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삼선 신성범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쓴소리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약간 선관위 사태 때문에 약간 좀 아니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뭐 뭐 많죠. 잘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이제 공소 취소나 선관위 사태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호남 클러스터, 네.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들도 그렇겠죠.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뭐 이 스탠스, 이 어떤 행보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이 지금 추진한 어떤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민의힘에 좀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관위 지금 특검 문제도 걸려 있고 이거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호남 클러스터,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법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데 야당 협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물밑에서 대통령이 직접 좀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의미에서는 청와대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카드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지지층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이 같아요. 어떤 골프 메시지가 회동을 나오는지. 제안했던 것이 5월 중순이라고 하네요. 네. 5월 중순이고 그러면 괜한 조만간 메이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공개한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만간 원래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기회가 되면 골프를 치겠다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답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지방선거 끝났고 네.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으니 뭐 당내 화합도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도 만날 수는 있겠죠. 네. 장만데.
비 오는데 예리하시네요. 괜찮은가요? 예리하시네요. 비 올 때 골프 뭐 괜찮은가요? 뭐 모르겠네 안 제가 쳐봐가지고. 골프 안 쳐봐가지고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골프는 비 올 때도 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괜찮겠네요. 비 맞으면서. 오히려 뭐 우정이 두터워질 수 있죠. 네, 고생하면 가까워지는 고생하면 것처럼. 가까워지니까. 저는 그 사실 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리 뉴미플 기자단 공동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줬는데요. 지금 뭐 지지층을 단단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단결이 더 중요하냐, 뭐 외연 확장론이냐 이거를 이제 구분할 게 아니라 이런 멘트가 있어요. 민주진보 진영이 큰 뜻으로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외연도 확장되어야 하고 이것들을 아우르는 역할들을 서로 말씀하신 거다. 이제 이런 거여서 지금은 분열하고 흩어져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아니라 단결하고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개혁 과제를 밀어가야 되는 때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멸칭은 이제 안 쓰겠죠. 예, 그죠? 뭐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뭐 들을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는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제가 어제 안 그래도 댓글창에도 안 올라오는 걸로. 그 멸칭을 쓰는 네. 그 여러 유튜브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취재했구나. 안 쓰더라고요. 오. 네. 아, 그러니까 즉각적인 근데 반응이 오네요. 그 막 그 단어 뭐 이제 뭐 못 쓰는 그 단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언급은 하는데 네. 이제 안 쓰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서로 자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뭐 정치는 계속 뭘 만드는 네.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뭔가 계속 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2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른바 이제 호남 반도체라고 명명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종의 지역 차별론을 제기하고 공정하지 못하다, 뭐 불공정론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호남 지역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다만 대구가 이번 투자에서 소외된 건 유감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걸 정쟁으로 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반대하던 야당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겁니다. 울산은 6만도 안 되던 농촌 도시에서 국가 투자로 한국 중화학공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포항은 허허벌판 해안가에 국가 투자로 포항제철을 세워서 세계적인 제철 강국이 되지 않았냐. 창원도 농촌 도시에서 한국 중공업의 중심 도시가 됐다. 두바이도 마찬가지다. 두바이도 6만도 안 되던 어촌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건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주고 또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쭉 하셨어요. 오, 구구절절 옳은 얘기. 맞는 말이죠. 내가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박수 보낼 줄은. 약간 입당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일은 민주당 입당이다. 요즘 좀 자꾸 예전과 다르다. 자꾸 이런 말을 하신다. 네.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그 1960년대, 70년대 압구정동 다 그 배밭 치고 모래사장이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잘 사는데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게 다 개발 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그 서울은 미어 터지고 수도권은 막 너무 힘든데 지역은 또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자꾸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저희 특별 인터뷰에서 이제 약간 내년에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그거 시사를. 엄청 큰 건데 그 기사 제목을 많이 안 맞아요. 썼더라고요. 네, 많이 안 그거 완전 썼었죠. 작심하고 온 특종이었는데. 다들 예. 그냥 흘려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근데 것 엄청 같아요. 큰 그게 되게 중요한 특종인데. 거예요. 맞아, 맞아. 중요한 네. 거예요. 그 배경은 결국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업다운하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규모의 지금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네, 없다라는 네. 거였고 예. 그걸 감안을 해서 보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하신 은연중에 말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 쪽 이야기를 조금 흘리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전국 지도에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겨지면은 다른 쪽에는 피지컬 AI가 들어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그 SK랑 삼성 발표 자료 종합했을 때요. 영남권에는 270조가 잠정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네. 피지컬 AI 13조 원, A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146조 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당장 이 정책 가지고 무슨 지역 주인이 뭐니 하면서 발목 잡는 게 얼마나 지금 근시안적이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전혀 설득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안 그래도 지금 내부 분쟁으로 거기 또 만만치 않지 거기는 않습니까? 징계 내전이던데. 예, 거기는 아, 징계 가지고 장난이죠. 싸우고 있는데 네. 거기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수조차 등 돌린다. 예, 맞아요.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네. 어제 그 우리 김성진 기자가 빛나는 기사를 썼는데 그 제목이 추가 강원식 추가로 대규모 프로젝트 시사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온다. 이제 이런 제하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755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이야? 그게 투자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감하지 못하잖아요. 4,750억이 아니라 조. 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상상이 안 된다. 이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프로젝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미 흘러가는 사이클에서 이제 예고된 게 이제 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막 자기들끼리 다툼하느라고 그렇게 큰 파고가 오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역사의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대가 지금이라도 정말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 근데 네. 이렇게까지 되면은 사실은 조금의 시한이 필요할 뿐이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권이 더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과가 오지 않은 미래의 결과까지도 사실은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유치하는 거는 진짜 정부의 힘이죠. 지금 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충청권에 140조 투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서 초격차 소재 부품 중심지로 충청권에 투자를 하겠다. 모두 140조 투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아산은 드넓은 포도밭이었대요. 포도밭. 이 포도밭이 지금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단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온양 캠퍼스는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글로벌 최첨단 HBM 팹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충청이 IT 부품 글로벌 허브로 다시 큰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 밝혔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SK도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에서는 100조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청주, 충청권이죠. 충청북도 청주에 100조를 투자해서 낸드 그리고 HBM 팹을 신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보고회, 충남 아산보고회 현장 진행 중인데요. 이런 속보가 긴급 타전되고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돈 단위가 커서 모르겠네요. 두 군데만 지금 말씀하신 정신이 것 중에 없어. 두 군데만 나왔는데 240조네요. 와. 240조가 얼마예요? 이게 저기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 감이 안 4천 예산이 몇 조를 얘기하다가 네. 240조니까 좀 작아 보이지만 네. 엄청 큰 돈이에요. 사실 240조는.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네. 좀 넘었잖아요. 예. 지금. 네. 아니 600조 우리나라 정도가. 올해 예산이 720조. 720조 네, 넘었죠. 720조니까 거의 뭐 어우. 3분의 여기가 1 수준을 지금 그렇죠. 한 3분의 지역에 그렇죠. 예. 아산의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지금 아산 충남으로 가는 겁니다. 충청도로 가는 겁니다. 내일은 또 진주예요. 그러니까 경남에서 또 어떤 또 새로운 쇼킹한 숫자가 나올지. 아이고 너무 커서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 전북을 찾아가서 이 메가 프로젝트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북이 많이 빠져 있습니까? 뭐랄까요? 지금 전북과 관련해서는 뭐 삼중 소외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제가 아까 뭐 놓쳤는데 그 추경호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 시장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감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쪽에 투자를 못 끌어왔으니까 사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분들이 김부겸을 뽑았어야 되나 이제 좀 후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지역에서. 제가 현장 취재할 때 크게 말씀드렸는데 김부겸을 뽑아야 된다. 그래 20조 땡겨온다. 20조가 웬 말입니까? 지금 상황 보면 20조 이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북만 하더라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쪽에 이제 전기차 그 새만금 클러스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현대차, 전기차, 네.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현대차 관계자를 좀 한번 만났었는데 네. 지금 아마 광주에서 자율주행차를 지금 한다고 알고 있고 아마 택시 조합이랑 이것저것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다음 지역으로 또 전라도가 세 군데 정도를 할 건데 전북 지역이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전북 지역일 수 있다냐면 전북에 이제 새만금에다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완산이었네 완주 전북 전주 바로 옆에 봉동에 현대차 공장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혹시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업계 소식이 좀 있었는데 역시 호남인이라서 이게 예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근데 그쵸. 확실히 디테일이 근데 다르네요, 제가. 엊그제 뭐 만났던 뭐 전북 출신 기자님도 그렇고 전북 출신 좀 그 정치인 뭐 원래 정치인이신데 다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전북인들의 어떤 그 소외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호남에 많은 게 채워지고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빈 지역으로 네. 자연스럽게 뭐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좀 정치 영역에서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중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배웠던 거에서 이 어떤 사회의 어떤 자원을 배분하고 이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절하는데 메시지를 줄 필요는 있다. 네.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현대차가 그 새만금 투자가 7조였던가요? 10조로 기억합니다. 10조. 약 10조. 예, 10조. 그때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보였는데. 약 그쵸? 10조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때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네. 지금 뭐 단위가 뭐 4천 얼마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소외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저희 공동 인터뷰에서 밝힌 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싸우는데 외국의 나라들이 야 거기 자꾸 싸우는데 갈등 있는데 거기 가지 말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훨씬 대접을 잘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체로 큰 재벌 대기업들은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고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세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대항전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내부에서 싸우면 외국인들이 보고 예. 투자를 하려다가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수요를 맞춰서 계속 공급을 쏟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뒷받침이 안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네. 그걸 안 되게 만드는 그 네.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투자하기 힘들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재채가 나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요. 그 어제 메가 프로젝트의 새 이름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도움을 주시면 우리 집단지성의 힘으로 그렇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새 이름 여섯 글자가 네. 넘지 않는 선에서. 네, 6글자가 넘지 않는 선에서 새 이름을 찾아주세요. 줄임말도 좋다고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이영님께서 3대 통큰 개발. 근데 딱 꽂지. 근데 직관적이네요. 직관적이네. 네. 통큰 개발. 오, 훌륭하십니다. 3대 통큰 개발 괜찮다. 네, 근데 3대 3대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죠. 4대 5대일 수 있죠. 네. 예. 통큰 개발. 통큰 개발 괜찮다. 또 예, 온다. 또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저희가 강훈식 비서실장 또는 청와대 당국자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새로운 뉴 새마을 운동 이거는 새마을, 네. 좀 더 좀 창의적인 거. 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조금 더 예. 새로운 거. 뉴 예. 새마을 새마을 운동이 약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관광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집 앞에 청소해야 된다고. 네, 예. 집 앞에 청소. 그래서 좀 약합니다. 예. 너무 옛날 죄송합니다. 거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차원에서 새로운 단어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그 지금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도 받고 오늘은 아마 현장 조사도 나가고 이럴 것 같은데요. 선관위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취재하고 계십니까? 청와대 출입들이셔서. 선관위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관심을 못 두긴 했는데 예, 선관위 사실은 이게 그런 건 있죠. 어제 그 국조특위 2차 기간 보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선관위에서 자료 제출 안 하고 뻗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사실 국회 권능은 피감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요구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선관위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물론 선관위를 헌법 기관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지만 어떤 제도적인 좀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의원들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윽박 지르고 하는 거는 뭐 그거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국정특위를 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답해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대도약 사업, 대도약 사업. 네, 역대급 대도약. 지역 개발 이렇게 주셨는데요. 조금 약한 것 역대급 같아요. 지역 개발은 7글자라서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라님께서 슈퍼챗 써주셨어요. 댓글창에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릴 의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와, 네. 야, 이 법조문까지 딱 인용해서 말씀 주셔서. 예, 서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너지면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댓글창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은 사실 사전 투표 관련해서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좀 사전 해주세요. 투표가-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전 투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탈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저도 이 선거제도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지원 받아가지고 그 뉴질랜드랑 호주도 갔다 왔어요. 거기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기사도 쓰고 거기서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개표를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 호주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근데 대충 보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무조건 2번 이상 이게 재검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무조건. 그리고 투표지를 다 스캔을 합니다. 거기 선호 투표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스캔을 다 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2주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뭐 투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어떻게 옮기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체계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체계는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근데 그거를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뭐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뭐 투표부터 검표, 개표까지의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두면 어떻겠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은 정서상에. 그거 안 되고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전 투표는 그 헌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사전 투표로 해서 참정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 이걸 흔들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데 어제 보니까 위철한 중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이나 투표관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조성대 위원 같은 분은 명칭이 사전 투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본 투표가 사흘 동안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투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박순영 위원도 사전 투표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전 투표 폐지 여부는 입법 사항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김성진 기자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투표가 어쨌든 간에 이 투표율을 그동안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좀 주장이 이루어지고 사실 검표 문제죠. 사실 검표 문제에서 지금 비롯된 건데 그 기계의 어떤 신뢰성 뭐 여러 가지 막 파고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 정치화돼 가지고 정쟁화돼서 사실 좀 합리적인 논의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인 것 같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되게 좀 안정적으로 끝내는 거는 그냥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 합리성을 떠나서 그래요.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룰을 그냥 다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인력을 들어요. 많이 네. 투입해서 현장 개표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자, 지금 속보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요. 오늘 국회 행안위 위원들이 국조특위 위원들이 잠실 개표소 그리고 또 올림픽공원 앞에 현장 조사를 나갈 계획인데요. 오전 10시부터 해서 아마 11시 정도에 도착 예정인데 지금 시위 참가자 간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남성 2명이 지금 쓰러진 상태이고요.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이 28일째입니다. 28일째 지금 이 개표소 앞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진에 성조기가 상당히 많네요. 태극기 성조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건데 이 현장에 갔다가 혹여 그 국조특위위원들 봉변 나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박형광 기자는?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현장 조사를 하긴 해야죠. 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무력 충돌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 무리하지 말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 분위기만 좀 살펴봤으면 이 정도의 분위기구나. 그러면 국조특위에 와서 그 동력을 가지고 좀 선관위에게 강력하게 좀 네.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재 송파구 선관위 현장 조사 중이고요. 이거 끝나면 바로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한테 여쭤보니까 계란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가본 기자분 말로는 저도 이제 현장에 사실 못 가봤는데 네. 어쨌든 그 부정투표론자 그다음에 이제 부실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그다음에 2030 뭐 해서 한 여러 부류로 좀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 충돌이 빚어진 게 사실 좀 어느 그룹에서 좀 이루어진 사실 아까 이제 사진 보니까 아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른 게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좀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조금 경찰력을 좀 동원해서 좀 빠르게 좀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 올공 사태 때 사실 경찰력이 제대로 좀 작동 안 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지금 너무 허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국조특위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하기로 한 거 국민들도 자체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막는다? 이게 도대체 이거를 그냥 허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네요. 개인적으로. 네. 실제로 박정보 서울청장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 이번에 이 잠실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관련해서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로 보이기는 한다. 근데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시법상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끊임없이 야당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가서 시위에 함께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위 올다르크라고 하는 20대 여성 한 분이 그 문을 자꾸 못 열게 하니까 그분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그 체육단체들의 활동 업무 방해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좋고 하지만 어떤 공권력이 그 힘을 가지고 집행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다르크라고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불리니까 네. 그런 분들을 뭐 강제로 끌어내고 혹은 네. 뭐 물리력을 통해서 이 집회를 해산해야 돼. 물리력을 통하지 않으면 집회 해산이 안 될 거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더 번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그 집회에서도 이거 좀 물리력을 통해서 해산해줬으면 좋겠다. 왜 싸움에 동력이 생기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더 그걸 가지고 폭발력. 그렇죠. 네. 그래서 정권 퇴진 투쟁 뭐 이런 거 하려고. 윤호중 장관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에 그 경찰들의 판단을 믿는다. 그러니까 현장의 경찰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을 좀 강제 집행의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이제 저도 보충하자면 확실히 저런 좀 현장에서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뭐
군대처럼 피아식 벨트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쪽 그룹을 뭐 한쪽 그룹을 뭐 부당하게 좀 뭐 부당하게 공권력을 좀 동원한다고 할 때 다른 쪽에도 좀 옹겨 붙을 수도 있고 이게 부정 여론으로 한기가 돼버리면 오히려 향후의 공권력 집행에 더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이제 예. 경찰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든데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든데 아 이거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좀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산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좀 시위를 더 확대하게 확산시키겠다라는 거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걸 보고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 있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뭐에 대한 아주 센 구호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이제 방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화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정치화하고 정쟁하고 왜냐하면 또 야당 정치인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사실 있기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이 그 집권했을 시기에는 노동자 집회나 농민 집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강제 뭐 해산, 강제 연행 너무나 많이 있었지 많았죠. 않습니까? 네. 이제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절대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의외로 또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균형 감각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습니다. 자, 국회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회 이제 11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우리 국민의힘 출입 기자 출신 우리 박형광 기자 지금은 청와대 출입하지만 네. 과거에는 국힘 출입을 했었던 지금도 계속 뭐 취재를 살펴보고 하죠. 계시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사실은 이 나쁠 거 없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계속해서 당하는 어떤 모양새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나쁠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게 사실 뭐 국민의힘 당권 투쟁으로도 좀 이어지는 면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자체가 본인이 언더독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세분화돼 있는데 친한계 그리고 당권파 장동혁파 그리고 영남파 구 이제 어떤 당권파들이죠. 이 세 개의 세력 중에서 장동혁이 좀 다시 한번 당권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살아남는 전략은 언더독이거든요. 내가 계속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시민과 함께한다. 그러면서 계속 올고 나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보적인 상태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까지 그럼 민주화 너네 입법도 독재해라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남은 그 상임위가 그러면 뭐 삐리삐리하고 별로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외통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 국토위. 그렇죠. 그다음에 성평등 가족위. 그다음에 정보위. 이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에 주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정보위도 내놨어요. 그다음에 산자위. 그리고 보복이에요. 복지위. 보건복지. 복지위. 이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의 분류법에 따르면 이건 다 노른자 상임위. 국토위가 특히 그렇죠. 그렇죠. 노른자 상임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차제에 싹 받아서 민주당이 책임 국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뭐 지금 통큰 개발 아까 보니까 스텝업 코리아 대도약 사업 역대급 지역 개발 여기 해당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거를 풀로 돌려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산업의 지도가 바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사실은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여기서 뭉개고 안 한다. 그리고 뭐 생떼를 쓰고 이러면 이걸 계속 기다려주고 올림픽 공원처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뭐 보면서 기자로서 답답합니다. 이런 핵심 상임위들 이게 어쨌든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통큰 사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서 여러 관할의 상임위가 다 엮여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안 돌아가면 분명히 안 되는 과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발목 잡는 거 거기에 대해서 좀 기자로서 발굴을 좀 해야겠다. 그래야 명분이 생긴다.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래야 방금 말씀하신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다 뺏어오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 싶고요. 뭐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에
재경이 뭐 과방위 그다음에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 음. 예결위 이런 거 가져온 거는 확실히 이제 하반기에 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기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좀 상임위를 일단 배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아라하님께서 작심하셨습니다. 민주시민다운 언어를 씁시다. 그래서 댓글창에 아, 댓글창 정돈을 위해서 우리 아라하님께서 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 의원들 가운데는 뭐 기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안 온다. 다른 상임위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통위하고 예결위 무소속 의원인데도 상임위를 좋은 상임위를 배정받았네요. 외통위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좋은 상임이라고 불리진 않죠. 기자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네. 외통위는 조금 뭐랄까 선수가 높은. 네, 네. 선수가 높은 약간 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네. 그렇진 않지만 조금 그래도 힘을 좀 빼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뭔가 대권 주자들 혹은 뭐 당권 대표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 상임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게 3순위 배정 받은 거니까 네. 본인은 또 좀 좀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보수 재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실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게 쉽진 않겠죠. 장동혁 대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언더독 이미지 그 위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과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준석과도 당연히 거리를 두고 있고 한동훈과는 완전 적대적이고 그리고 지금 그 구 영남파 구 당권파 세력들과는 아직 구 당권파 세력은 힘이 있어요. 구심점만 없고. 근데 그 구심점을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 김기현 전 대표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김기현 전 대표는 아마 신천지 그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신천지 당원 가입 때문에 그 이제 본인이 전당대회 할 때 신천지 당원들이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걸려 있고 그래서 사실 장동혁 대표는 영남파와 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월공에만 가 계시고. 오히려 한동훈 쪽에서는 그 구 당권파들과 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물밑에서 네. 그런 거 보면은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터줏대감을 누가 잡느냐 네. 이런 문제이기도 어떻게 하네요. 보세요, 우리 김성진 기자는? 네, 저는 뭐 사실 요즘 국민의힘 취재를 잘 안 해가지고 박형광 기자 이야기 재밌게 잘 듣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제 아까 언더독 이미지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보수가 개혁하려면 결국에는 이게 피해자 이미지를 없애려면 결국 사건 자체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빨리 좀 야당이 좀 여당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서 장동혁 대표가 가실 곳을 없애버리는 것이 보수 재편에 맞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걸 말리는 분들을 지금 징계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거 아마 뭐 징계 사태 계속해야 방금 말씀하신 언더독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을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극한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정점식 그 원내대표, 네. 꼭 가운데서 찾기 조율하기 쉽지 않을 거다. 원래 친윤을 베이스로 하신 분이었고 네. 두루 좀 잘 지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맞아요. 어딘가에 선을 긋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에 이제 그 지도부 중심이 그렇게 가 있으면은 개편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언더독 약간 이제 참호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자리는 지키겠다, 내 자리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게 장동혁 대표의 전략인가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산업의 지도가 바뀌는 이때 야당은 또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본인 자리만 지키겠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가와 국민의 봉직하는 과연 그 국회의원 공직자의 태도에 맞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국민의힘 당원분들이든 좀 판단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됐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나는 버틸 거야. 내 임기는 내년 7월? 8월? 8월이죠. 내년 8월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보수정당 보수정치에 도움이 되는 일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겠나 싶기도 한데 과연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자중질환, 징계 내전 중이라서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9분이어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끝으로 보니까 천지일보라는 매체에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2%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제주에서 긍정평가가 67.1, 반면 대구 경북에서는 긍정평가가 34.3. 뭐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요거보다도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전국 지표 조사가 나오는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일 나오는 갤럽 조사를 또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현재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에 이어서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새로운 도약을 낳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도 어떤 그날의 선견지명이 오늘의 반도체 강국을 만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충청권에서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질지 저희들 잘 취재해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그 전당대회가 좀 잘 사람들 그 당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 요즘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런 평온한 전당대회 속에서 지금 방금 오늘 좀 꽤 이야기 많이 했던 대한민국 어떤 좀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짜 대도약 말 붙인 대로 대도약 이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도약이 아니라 대도약이거든요. 예. 정말 그 대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진짜 단단한 좀 받침이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충청이 열어젖힌 균형 발전의 길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고 충청이 선도해온 첨단 산업 강국의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밝혔고요. 균형 발전 거점과 첨단 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 지원할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4대 첨단 산업 중심지로 충청을 설명하는 지금 보고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보고회로 이동하셔서 취재 편의점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함께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